오늘 여러분들 혹시 예매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죠? 어렵게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게 최성 대표님 따로 홍보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오픈하자마자 거의 아이돌 콘서트 마냥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따로 이렇게 백도 없는데 막 쓰시면서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이 굉장히 많이 왔고, 최 대표님한테도 많이 왔고, 그래서 어렵게 끊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이 좋거나 아니면 최성훈 대표님이나 주최 측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오늘 이렇게 앞에 계시는 세 분이 그 반증일 것 같아요. 워낙 뭐 선생님들도 워낙 많으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고, 저는 오늘 이거 진행하면서 특히 좋은 게 PPT가 오늘 한 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막 고개 이렇게 돌리고 막 그거 흐름 따라가고 중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부담 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제가 리드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질문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센스는 좀 발휘해 주세요. 보통 또 이런 거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데 질문 3개 있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원투쓰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듣는 사람도 괴롭고 서로 힘드니까 딱 한 개씩만 해주시고 손 꼭 들어주시고, 만약에 또 세 분 중에 한 분한테만 질문이 쏠린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다른 분한테도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할게요. 저는 잡지 기자 출신이고요. 과거는 그때도 뭐 해요. 잡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에디터 갑이라고 그냥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축, 아트, 공예 관련해서 글 쓰고 책 쓰고 토크 기획하는 정성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안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생각했어요. 뭐 보통 이렇게 일단 밀당도 하고 뭐 기억이 어떻게 되냐 살짝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체로 저에게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은 세 분이 워낙 다 유명하시고 팬도 또 많으시고 작업세계도 훌륭하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 세 분이 부산 출신이신데 그 중에서도 초량 지역이라고 있어요. 막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 많은데 거의 오늘 뭐 부산 향후회 같은. 전 전라도거든요. 혹시 전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눈 아이 컨택 많이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근데 또 알고 봤더니 부산에서도 반경 1.5km 안에서 세 분이 또 활동을 하신 거예요. 2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체육 선생님이랑 최정 선생님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또 막 인연이 있다고 하시고, 제가 우리 최성 대표님하고 미팅, 프리미팅 하면서 그 초량이라는 지역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기가 좋은 것 같고 충분히 뭔가 그래서 이렇게 좀 걸출하시는 분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특별한 뭔가 있어요 했는데 뭐 그런 건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배출해놓은 그런 땅이고, 오늘 토크의 키워드는 60년대 부산이에요. 그래서 문답하라 1994, 1998처럼 오늘 60년대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저도 토크 준비하면서 살짝 리서치를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이 함락되니까 2개월 만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군수 물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또 53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이후에 60년대라고 하면 7년 지난 시점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 6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카오스? 굉장히 뭔가가 돈도 사람도 물자도 당연히 문화도 거기서 막 이렇게 용광로처럼 들끓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일찍 오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키워드가 좀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뜰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들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여기 뒤에 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막 드시고 편하게 이렇게 시체말로 이렇게 좀 험한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질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 아무래도 첫 질문은 최성우 대표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와서 참석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메이드 인 부산인데 그 앞에 혼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거든요. 최동훈 대표님은 메이드 인 어디 어디 시리즈를 서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산이 2번째예요. 그래서 인천도 하실 계획이 있고 목포도 하실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런 메이드 인 시리즈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그 앞에 혼종이라는 키워드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듣고 토크를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 시작할 때 고객들 박수 한번 크게. 토크가 이렇게 그 저희 전시 이야기는 뭐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메이드 시리즈는 지역 한 해마다 하나의 지역을 다루는 거고요. 앞으로 아마 추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토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최정화 작가님을 뵙게 되고 최정화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초량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초량 출신이 한 명 더 계신 거예요. 최욱 선생님은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번 저희 재단 건물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쉽게 이해를 하시고 또 초량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셔서 처음에 부산 출신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또 말씀을 굳이 부산 출신이라는 걸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하고도 초량이시고 저하고 비슷한 연령, 나이는 꼭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비슷한 연령이시고 저하고 한 10몇 년 정도를 1.5km 정도 반경에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최정화 작가님도 그런 작가님이시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라는 게 같은 시대와 같은 지역을 살았다고 해서 공동의 기억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개별의 기억이와 그 가정마다의 기억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슷한 또래 3명이 게다가 또 최씨예요. 누가 최씨 정치를 하냐고 자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동시대 유사한 지역에서 10수년 동안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공기를 숨쉬고 그 초량이라는 뭐 나중에 많이 나오겠지만 초량이라는 약간 그 소위 전시 제목처럼 혼종의 지역을 같이 살아냈고 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꽤 오랜 시간 이후에 또 각 분야에서 나름의 자기의 위치에서 유명하다는 것보다는 최욱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정화 작가님도 그렇고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독특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저야 뭐 여관한다고 그냥 촐랑대고 있기 때문에 저보려고 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두 분을 뵈려고 오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도대체 그 동시대적 기억과 동시의 지역에 대한 기억들이 어떻게 지금 각 분야의 세 사람한테 작동을 했는지 공통의 부분이 있고 공통스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두 분의 작품 세 개만 봐도 그렇고 그거를 한번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본의 아니게 세 분이 나이 순서대로 앉으셨어요. 우리나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디 앉아야 되나 60년생이시고 61년생이시고 23년생이시고 그래서 뭐 나이 순대로 질문하는 건 사실 굉장히 촌스럽지만 일단 처음에는 순서대로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풀게요. 그래서 최정화 작가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이게 그 오늘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세 분을 놓고 그분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앉으세요. 우리 최정화 작가님 떠올리면 이렇게 막 좀 꼬마게 뜯었을 것 같고 주먹도 좀 튀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활동하시는 거가 뭐 나이트클럽부터 비롯해서 뭐 바부터 이렇게 좀 놀라보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는 컨텐츠를 계속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량 시장, 그 시장이 나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 또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작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시장입니다. 소품이고 가게 쓰는 기자로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초량은 어떤 지역이었고 저희 예상대로 좀 그렇게 쓰고 좀 노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 지역을 기억하고 또 보내셨는지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6년 동안 8군데를 전학 다녀서 전 정말 왕따였고요. 혼자서만 놀고 주먹 한 번 써본 적이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말 여리고 예, 그런 소년이었는데요. 제 호적상에 본 적은 서울 인사동 70번이에요. 산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은 한경도, 어머님은 그러니까 평양. 그래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본적을 만들어야 됐었고,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살고 계셨고 먼저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조금 늦게 내려오셨는데 이제 군인이셨고 이제 큰아버님은 와세다 법대 나오셨고 근데 이제 또라이예요. 저희 집은 다 또라이인데 저보다 윗분들이 또라이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초량에 와서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구포, 가야 아무튼 부산 내에서도 여러 군데 또 이사를 다니죠. 그러다가 구포에 은하상가 하는 절에 작은 할아버지가 그 절에 또 주지였고 네, 그리고 어릴 때 그러니까 오늘의 혼종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얘기인데 또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그렇게 이절 저절로 뛰어다녔어요. 데리고 도사님들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도사님들 영향을 받았겠죠. 네, 도사님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말이에요.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고요. 마이크가 이제 우리 최욱 소장님한테 갔는데 저는 이 강연자 농담 보고 정말 깜짝 놀랄 게 최욱 소장님 대개도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고 또 최욱 소장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요. 인터뷰 준비하면서도 들은 거가 있고 그래서 대표님이 되게 아침형 인간이시거든요. 진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집필하시고 뭐 때로는 정원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녁에 그렇게 오래오래 버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진희서 아내분도 이제 혼자 가서 좀 작업 따로 하시고 그렇게 소장님 그냥 어제껏 일찍 주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오신다고 하길래 우리 소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수락하신 건지 토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느 신문이랑 인터뷰해가지고 기사 쓴 거가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최욱 소장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토크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나치명 인간이신데 오신 거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건지 뭘 기대하고 어떻게 생각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그 부산인들 토크학교에서 저 부산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여기 산다고 말해요. 저 성각 대표님은 모더레이트 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숙박료하고 저도 당연히 부산인 줄 알았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뭐 기차 그거는 제가 예매를 해야 되니까 어쩌고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서울입니다. 의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최강 선생님이 이제 저희 이야기했는데 저도 저희랑 인연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전철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쟁이가 승립 발장이 산으로 가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초량도 꼭대기 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저도 전략이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반에 그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거 거의 3, 40년의 루틴이신 거예요. 네, 저도 중2 때까지 거의 절 오늘 갑자기 주제가 약간 산타로 결통으로 네, 그렇게 그리고 셋 다 아침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분 이렇게 토크하시는 거 보면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나름 찾아보시는 거가 재미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최성호 대표님도 이제 세 분을 다 이제 알잖아요. 근데 특히 좀 컨트라스트가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최정환 선생님인데 작품 세계만 봐도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 최욱 대표님은 미니멀리즘에 가깝다면 우리 최정환 선생님은 뭐 무조건 맥시멀리즘이지. 더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다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약간 파고 보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 말씀하셨고 또 세 분 다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책을 또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 녹색공론 뭐 이런 잡지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문학과의 소설은 당연하고 책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근데 또 키워드가 굉장히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도 들으시면서 관전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분 돌아가면서 말씀 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부터 막 하셔도 돼요. 내가 첫 번째 질문 스타트 한번 끌어보겠다. 나 부산 사람인데 70년대, 80년대 사람인데 60년대 이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안 풀린다. 궁금했었다. 네. 세 분 다 서울에 사시는데 서울에 왜 왔는지 질문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비즈니스 하는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사업처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됐어요. 식구도 다 서울에. 변명이 좀 육색하시는. 자꾸만 변명처럼 말하겠네. 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의지가 없었으니까 끌려온 거죠. 어디였어도 갔겠죠. 저는 대학 때문에 대학을 서울 오는 거야. 답변 잘무리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편하게 오늘 질문은 최대한 많이 하고 가시고요. 돌아가시면서 하고 싶은데 못해서 딴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가 막 지목할 수도 있어요. 이 마스크 쓰시고 방금 크게 웃으신 분. 네. 아무 질문이나 괜찮아요. 스탠드 한번 끌어봐 주세요. 저는 최정환 작가님 작품을 저는 부산에서 살았다가 대구로 이사했다가 다시 본사 관련해서 서울 왔거든요. 서울 와서 가장 먼저 본 전시회가 최정환 작가님 전시회였어요. 어디였냐면 동아일보에서 예전에 전시 한번 하신 적 있었는데 그걸 제일 처음 봤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걸 제일 처음 봐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서울에 알게 모르게 최정환 작가님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보고 제가 다니면서 작가님 이런 했었고 그리고 2년 전인가 국립중앙관 현대미술관에서 한번 숲이라고 숲. 네. 왔었는데 식용이랑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오브제를 가지고 계속 작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브제가 조금씩 바뀌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작가님이 가장 화두에다 두고 있는 저렇게 돌발적으로 질문했는데 저렇게 짱도 아니에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초량시장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전국의 시장, 큰 시장, 장어시장
사실 최근에는 김해 시장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김해 시장은 대한민국의 전통 시장인데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들은 다 동남아시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오고 놀랬는데 시각적으로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해 시장도 있고 물론 전국의 모든 시장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김해 시장의 충격과 이제 제가 올해 10월 22일 날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창원에 있거든요. 거기서 개인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약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약장사가 8월 28일 날 박효숙 갤러리하고 P2한 두 군데서 개인전을 하는데 그 제목은 당신의 밝은 미래고요. 창원에서 하는 거는 사러리 났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사부님은 다 시장이에요. 시장에 계신 어머님, 아줌마, 누나, 언니, 할머니 그분들의 영향과 그분들 거를 베끼는 게 제 목적이고 답이고 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정말 5만 가지를 쌓다가 최근에 숫자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박효숙 갤러리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숫자를 쌓는다는 거는 살짝 힌트를 주면 피보나치 1, 1, 2, 3, 5, 8, 13, 21, 34, 55. 그래서 이걸 저는 돈 버는 부적이라고 제가 이제 부적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노골적으로 상품과 제품, 작품을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뻔뻔한 사기를 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관심 가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제일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두 분 어머님도 오셨는데 저는 항상 모든 어머니 걸 뵐게요 다. 신박물관의 박기옥 관장님이시고 우리 이제 꽃을 하시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친구이면 좋죠. 그리고 저쪽에 98년생, 2000년생도 제 친구들이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예술은 일상에 있고 누구나 예술을 알고 있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초량으로 돌아가서 그 기억들이 달동네거든요. 이 달동네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지금도 궁금하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좌담 때문에 워낙 안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떨고 못 떨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가 없는 건축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그게 제게 영향을 준 거고 그걸 보고 인테리어, 뭐 패션 저도 이렇게 야매로 건축을 해요. 이제 정식 건축가고 저는 야매 빠마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네, 중간중간 우리가 또 끊기도 할게요. 우리 최성호 대표님한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부산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돌아간 지 뭐 7년, 10년 이 즈음의 시대였고 러시아 타운, 그래서 총을 들고 다니는 군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텍사스라는 총잡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타운이라는 것도 있었고 당연히 차이나타운 뭐 핵심처럼 들어가니까 악구처럼 들어가니까 또 있었고 또 일본 문화도 많았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또 한국 문화도 있었고 거기에서 좀 세를 불리고 돈을 벌어서 집을 좀 일으켜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단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용광로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약간 모범적인 다반으로서 A가 아니라 약간 B급 감성 여러 개가 막 혼종되고 섞이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조금 더 특이하고 재미있고 이런 문화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약간 그 메인스트림에서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만약에 대표님처럼 가산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모아게 갤러리 하고 싶거든요. 되게 좋은 작가들, 좋은 작품들만 해서 누리고 싶고, 그런데 항상 젊은 작가들, 새로운 실험적인 작가들, 또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그 60년대 부산이 가졌던 B급 감성의 진원지로서의 부산을 한번 추억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지. 그 B급 감성이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항상 변방에 머무는 건데, 중앙이 아닌 변방에 머무는 태도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태어나는 그 위치 지점이기도 할 텐데, 이제 그 지점이 어떻게 이 세 사람한테 작동됐는지는 뭐 결과는 뭐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톨스토이처럼 천재는 엄마 젖바는 기억도 있다는데, 사실 저는 멍청해가지고 초등학교 전에는 사실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산에 대한 지역 연구를 좀 하고, 뭐 부산 초량동, 수정동, 영주동에 대한 그 커뮤니티 조사를 저희들이 한 3, 4년 이상 했어요. 하면서 이걸 보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60년이라는 해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정협정 뭐든 맺은 지 7년밖에 안 됐던 때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부산이라는 피난 도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되던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앞에 정말 깡통 밥 이렇게 동양하면서 깡통 두드리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게 무슨 사극에 나올 이야기 같지만 그 기억이 오히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미시적 부분하고 거시적 부분이 이런 데서 XY 좌표를 그리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초량이 이런 때였구나. 그리고 제가 저희 외조부님을 따라가지고 5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그 구봉산을 매일 올라갔어요. 아침 5시 때 눈 뜨러 깨워가지고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구봉산을 올라갔다가 매일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굉장히 자연과 산과 식물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초량 리서치를 하면서 그 어떤 그 부산에 있는 작가가 리서치 결과를 보내주는데, 그 구봉산이 식목일로 인해서 나무가 식재된 게 70년대.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 구봉산은 민둥산이었거든요. 한자촌과. 그러니까 이게 다시 기억이 소환되면서 내가 갔던 구봉산은 나무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서 그렇게 매일 거의 한 7, 8년을 끌려다녔는데도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콩콩 먹은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식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게 거시적 측면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거의 폐허화 되고 된 상태에서 70년대 식목일을 통해서 대규모 식재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구봉산이 굉장히 깊은 산이에요.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초량 리서치하는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구봉산의 식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식물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 그게 이제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거시적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맞추어지더라고요. 대표님 가출도 하셨었잖아요. 중학교 때. 왜? 나쁜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데. 가출은 뭐 주변에 다들 가출해서 짜장면 배달도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이렇게 간이 작아서 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수정동까지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자전거가 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이었죠. 그때는 뭐 버스나 이런 걸 탈 수는 없었으니까 초등학생 꼬맹이가. 근데 이제 자전거는 합리적으로
논다든지 운동이라는 어떤 그 형태를 지니면서 타고 다니면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이 엄격한 집에서 어떻게든 도망을 갈 수 있는 수단은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건물에 자전거 엄청 많잖아요. 체육 소장님에게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체육 소장님이 워낙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토크도 많이 하시지는 않아서 오늘 소장님 뵈러 왔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5명 이상 돼요. 지목할 수 있는데 이영미 아나운서님 지금 막 그렇게 웃으시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 체육 소장님에게도 좀 마이크가 많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소장님 그 유년기를 돌아보면 아까 초등학교 1학년 일찍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셨던 주거 형태가 어떤 정서적, 심리적 바탕이 돼서 오늘날 어떤 건축 언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또 설계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빛과 그림자가 또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또 설계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유년 시절에 거주하셨던 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주거 형태가 오늘날 나의 건축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려해 주시죠. 좀 진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30대 초중반 때 그 서울 도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신 김기래 박사님 초대한 세미나였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서울의 도시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미나가 끝나더니 김기래 박사님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너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시를 1시간 이상 설명했는데 도시를 손끝 하나 안 대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창 안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내가 그런 특징이 있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의 뉴욕에서 차를 5번 갈아타고 뉴욕 주에 맥다우 프로그램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한 작업이 대부분의 이제 뭐 예술가들이든 건축가들이든 어린 시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공간들을 다 나열해 보기 시작했는데 공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2주 정도를 참선을 했었는데 갑자기 공간이 기억이 났어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 환청, 그러니까 백고동 소리. 그러니까 백고동 소리가 울리면서 그 우리 집의 공간의 크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내 방 크기가 기억이 났고 문을 일본식 집이었으니까 문을 그 옆으로 미닫이로 열었고 다다미 방이었고 복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느껴지는 건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집에 대한 기억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아파갖고 집에 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집에 오래 있으면 바깥에 지나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이발도 그 이발사가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스케이크 장사죠. 아이스케이크 장사 다니고 저는 그래서 소리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를 편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바깥의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저는 세상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들리는 그 감성으로 세상을 편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량동 그 산 쪽에서 이제 그 아마 대표님은 다시 대택이 있는데 그 근처로 내려왔는데 이 집의 유형적인 형태는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말머니 집이랑 우리 집이랑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는 집을 텄어요. 텄기 때문에 마당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당집. 그러니까 저는 그 유형학적인 그 형태가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식 집이었는데 그 일본식 집은 나무가 파놓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비늘 이렇게 그 판자가 붙어 있고 다다미가 깔려 있고 그 복도 중심으로 돼서 이제 방이 매달려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옥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나. 정말 다른 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일본식 집이 우선적인 경험이었고 그다음 한옥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옥도 이제 손을 대기도 하는데 그 한옥이 사도 좀 다르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대한 기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최우선님 말씀 되게 존중 잘하신다, 되게 빨려 들어가는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네, 기회는 그냥 이 질문에 한 번 던질게요. 이 질문 나 최욱 선생님 때 또 하고 싶었다. 네, 있으신 분. 윤영미 아나운서님 말씀하실래요? 아니, 저는 최 소장님 그 잡지에서 부안동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분의 SNS를 통해서 동해인가요? 세컨하우스 네. 거기를 집을 봤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던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공간에만 살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할까 그런 부러움도 있었고 저하고 이제 연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못 만났을까 뭐 이런 아, 고백을 하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경우에서 신수장님을 뵙고 싶다는 얘기 맞아요. 한번 저한테 가보시고 SNS도 계속 제가 찾았습니다. 페이스북도 찾고 혹시 뭐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았는데 거의 그런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폐쇄적이시고 진지하시고 약간 우리가 세게 말하시니까 이제 다. 이렇게 뭐랄까 네트워킹을 막 활발하게 하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칠 가리시고 오늘 그래서 아 기회가 왔구나. 제가 정말 저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아나운서 시네요. 최우선님 한 말씀 화답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폐쇄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요즘 시대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컨택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저희 부안동 집이랑 바닷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집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뭐 궁이든 사찰이든 중국 집들은 이게 그 굉장히 그 열린 중정을 중심으로 폐쇄형으로 막고 있잖아요. 중국 집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원장으로 있는데 일본의 집들은 굉장히 그 큰 집들이 많은데 한 지붕 안에 여러 다른 공간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공간이 하나의 지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사이로는 빛이 그나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정면으로 보고 걷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정면으로 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중심이 잡힌 공간이니까. 일본도 비교적으로 그렇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건축물의 정면성이라는 게 우리가 대청 같은 경우는 비어 있잖아요. 그건 정면이라기보다는 내부화된 내부 공간이죠. 그리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밝은 쪽에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밝은 쪽은 대청이거나 혹은 더 밝은 쪽은 집과 집 사이의 내부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공간을 한 사선으로 걷거든요. 사선으로 걷기 때문에 사선으로 걸으면서 우리는 그 감성적으로 주변을 다 인지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성적인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을 안 보지만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사회 감각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든 공간들은 그 우리나라 공간의 직접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짓는 건축물이 뭐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만든 공간에 대한 쓰임이 제대로 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 되면 질문 모시겠습니다. 빨리 손들어주세요. 저는 약속을 포기해주시는 대표님 좀 피곤해지시는 끝까지 하신다고 하신다는 소문이. 집요하셨군요. 그러면 우리 최정화 선생님하고 최성호 대표님한테 다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두 분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아웃고잉 하시기도 하고 지면이나 어떤 화폭에 갇히시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설치는 있으든 기획이든. 근데 두 분 다 회화를 전공하셨고 회화를 기본으로 하고 최성호 대표님은 미술사도 전공을 하셨고 근데 어떤 이렇게 얌전한 사람만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화폭을 걷어차고 그 바깥의 거를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특히 어떤 그 60년대 부산의 야생성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 근데 후각에 대해서 최 선생님이 맛있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눈으로 듣고 귀로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이제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한테 경상도, 부산, 경상남도는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으로 하는 표현은 웃기고 삭히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곳이 사실 물론 제일 먼저 시각으로 보지만 많은 감각들이 곁에 들어가 있죠. 뭐 사방들과 거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겪은 것들이 시장도 있지만 초량 발동내는 저예요. 정말 이 엄마 전 냄새와 젓갈 냄새, 똥 냄새와 뿌린내와 분 향 냄새. 그러다가 갑자기 빨래 냄새, 이불 냄새, 불탄 냄새, 각종 냄새들의 골목을 특히 그 개천가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냄새와 미끈한 냄새와 쉰내와 오만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 어릴 때 살다 보면서 그때는 몰랐죠. 지금에 있으면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한 질문이랑 굉장히 중요한 야생이죠. 근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이쁜 꽃은 못 보고 덩쿨을 좋아하고 꽃도 이렇게 허접한 꽃들의 축제. 그게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인용을 하는데 화엄, 잡화엄식. 화엄이라는 게 잡화엄식의 준말이에요. 화엄경의 본 언어가 잡화경이고 제가 꽃나무를 만들고 과일나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이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민화예요. 저는 뭐 제가 만드는 거는 야생과 민화의 사고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배경이 된 것들은 사실 부산 초량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밖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 또 이번 제목이 전 너무 좋았는데 이 혼종, 잡종, 짬뽕, 멋있게 키오스모스. 이거 토크 준비하면서 60년, 61년, 63년생들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두 분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워있다가 공통점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만들고 저는 특히 이제 저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창작자가 아니고 두 분은 창작자시고 저는 창작자들과 함께 판을 만드는 마당 까는 사람이고 화장실 준비하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 명은 도대체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셋 다 저는 기획자 치고는 장소를 계속 찾아다녔고 지역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항상 장소를 우선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 최정을 작가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체육 대표님도 말씀하신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태도, 또 골목에서 만났던 세상, 냄새와 그 공기감과 지저분함과 극단과 섞임과 정제됨과 개척산가가 굉장히 정제된 공간 안에 들어가요. 밖에 나가면 또 아수라장이, 골목은 미로와 같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이 장소와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도 또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또 새로운 장소를 만들고 그런 거가 만들어진 아마 베이스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뭐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소장님께도 한 말씀 여쭐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2학년 때. 저런 분이세요. 정확해야 돼요. 올라오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타향으로 오게 되면 아 이거는 참 그립다. 이거는 뭐 먹고 싶다. 이거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유년기니까 아무래도 감정의 지방이 약하니까 그리운 것들이 생기긴 했는데 혹시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딱 올라오셨을 때 아 진짜 이건 적응 안 되네. 혹은 아, 부산에 이건 정말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거 혹시 있으셨는지? 적응 안 되는 건 날씨였고요. 그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도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최 선생님 말씀하신 네.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네. 부산은 어떤 도시냐면은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코드 같은 도시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바다가 있죠. 그다음에 항구가 있죠. 항구 뒤에 있는 시장이 있죠. 그리고 큰 도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상가가 있고 주택가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짧은 요 순간에 한 2km 남자 순간에 한 5개 레이어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사실은 계란말이 비슷한 도시예요. 그 계란말이 만들 때 이게 네모나고 대판 쓰잖아요. 그 부산은 여기에 각각 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말아갖고 쓸면은 다 보이죠. 모든 게 혼성된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산에서 그립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영역이 없다. 영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음식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음식도 사실은 부산이라는 게 원래 부산은 오픈 동네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동네가 원 부산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사실 부산의 조개주로 남아있었던 게 원류거든요. 부산은 원래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장소예요. 그게 출항동이에요. 그래서 이 출항동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성모방적인 그 역사가 한 400~500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그런 것 같고 저는 서울을 와서 느낀 게 서울은 정말 신기하다 했어요. 부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부산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있었는데 서울은 이렇게 보면은 서울의 산세가 강북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서울은 이 산세 사이사이에 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전궁이 2개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계란으로 치면은 쌍계란 후라이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도시들에는 전부 다 궁이 하나가 있는데 서울은 경복궁 자체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의 대칭점에다가 우리가 그 창덕궁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핵이 2개인 희한한 도시예요. 그래서 쌍계란이랑 계란말이 도시가 틀린데 저는 항상 그 계란말이 도시가 그립습니다. 계란말이. 결론 박수가 터지는 최종 선생님이나 최동 대표님 말씀 워낙 잘하시는 거 알고 최사님 사실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이크가 갔을 때 답변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거나 너무 짧게 끝나면 어쩌나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말씀 잘하시죠. 네. 오늘 많은 즐거운 도움은 지금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최종원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미식가시잖아요. 미식이요? 네, 어떠신가요?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미식가 아닌 분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 특히 향토 음식이 유명한 것도 많은데 혹시 나 이건 정말 좋아한다. 어렸을 때 참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 부산 맛과 부산은 저희가 지금 맛과 지구, 맛과 우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다 통하는 거니까. 근데 묵히고 삭히고가 이제 젓갈 얘기고, 이제 젓갈과 엄마 젖을 연결시켰고, 근데 제 작업에 플라스틱이 새 옷도 있고 썩은 플라스틱을 주워다가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공통되게 크롬을 도금해서 하나로 보이게 하니까 그게 이제 니움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덩어리고.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경상남도의 시장을 쭉 다니면서 느낀 게 거듭 느끼는데 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파는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봐놓고도 경상남도 답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도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고 그 지역의 공기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맛 얘기해서 이제 시장으로 갔다가 근데 누구나 맛있는 거 좋아하죠. 근데 맛의 근본은 재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인류세, 이제 콘크리트와 플라스틱까지 이제 재재료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콘크리트와 플라스틱과 자연재료를 이제 섞기 시작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맛, 미, 아름다울 미 같은 미죠. 그리고 그 두 언어의 하나로 미로 엮이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엄의 화자와 꽃 화자와 또 여러 화와 화자와 여러 형태의 화자는 하나의 화에 그 전체를 꽃이라 읽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것도 아마 짬짬뽕, 뭐 생생활활을 만들어낸 어릴 때 그지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죠. 네, 그걸로 맛을 대신하게. 아까 제가 맛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깜빡하고 맛 음식만 안 했는데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우유를 안 먹고 자랐어요. 우유를 근본적으로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먹은 거는 말린 개구리 있죠. 말린 개구리, 다리물, 인삼 그것만 먹었어요. 물은. 그런데 이제 애들은 그거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아이스케이크랑 단팥죽이었어요. 단팥죽이랑 그 팥빙수. 어렸을 적에 그 빙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서울을 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별로 되지 않다고 그 팥빙수랑 단팥죽은 항상 기억이 나요. 지금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최 대표님도 맛의 기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부산은 사실 부산 가면 부산 음식 맛없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박상현 미식평론가도 와 계신데 부산 음식 최고 전문가인데 그 부산에 살면서 이렇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 대한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여러분 받으신 이 명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덕화명란이라는 곳에서 이 협찬사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좀 해요. 덕화명란에서 협찬받은 건데 이 원래 명란이 젓갈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먹는 조연명란은 젓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일본에서 처음 젓갈을 만드신 분이 일제강점기 때 부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량시장에서 조선명란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본에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상품화 시켰는데 일본 사람들은 짠 거를 그렇게 선호 안 하니까 조연명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이 명란의 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원산이죠. 그래서 명란 안에도 부산 지역의 혼종성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뭐 똑같이 밀면, 돼지국밥, 뭐 오뎅, 우리 박상현 선생님하고 부산 오뎅 투어도 했었는데 사실 오뎅도 대표적 혼종 음식 맞죠? 음식이잖아요. 그만큼 음식 안에도 이 그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그 피난 내려온 사람들과 부산 지역 이런 모든 게 섞여서 나타나고 그거는 이제 조금 거시적 측면인 것 같고 미시적으로 봐도 사실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짧게라도 중고등학교를 다녀보면 한반에 그 부모님들의 고향이 부산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울도 여기 서울도 왜 가면 부산 서울 출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한반에 60명인 시절에 한 40명에서 45명이 대부분 서부 경남. 주로 이제 부산 지역은 마산, 진주, 창원, 사천, 고성 이런 데서 많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진 같은 데서도 많이 와서 소위 그 촌 사람들을 아까 지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산 사람들은 또 경남 사람은 또 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촌 사람들이라고. 또 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부 경남 음식이 사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음식 안에는 어떻게 보면 서부 경남, 경북은 아니죠. 경북은 대구를 중심으로 갔으니까 서부 경남과 일본의 그 모든 음식, 그다음 이북에서 온 음식들이 다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레이어의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저는 미식의 기준인데 그 조개를 이렇게 쉐리 쪼사가지고 된장 풀고 쑥 넣어가지고 끓여진 그 조개 된장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어디서도 조개살을 쉐리 쪼사요.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쉐리 쪼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물이 나올 때 그거를 도마에서 싹 쓸어가지고 같이 끓이면 아주 진한 조개 국물하고 된장이 어우러지면서 어린 쑥향이 딱 들어가면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고 뭐 당연히 뭐 부산이 바닷가니까 그런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죠. 셀이 쪼샀다는 표현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왜 부산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 사투리가 어떻게 다른지 좀 약간 헷갈린다고 잘 모르겠는데 부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 기시까지 딱 알고 대구 사람들은 또 부산 사투리구나 하고 딱 알잖아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뭐 구분할 수 있죠. 저는 그냥 들으면 알고 뭐 특별한 지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유럽에 혹시 여기 얘기해 주실 분 혹시 있으세요? 네네 우리 저 대구 분이시죠. 그냥 여기 마스크 좀 빼고 대구는 앞에 액센트 붙여요. 대구. 부산 이렇게 뒤에 액센트 붙잖아요. 부산 네. 저분이 또 대구 분이셔가지고. 그렇죠. 네네. 저는 부산과 대구를 같이 살아서 사투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다 들으셔야 되니까 앞에 나오셔가지고 많이 왜냐면 명확히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데 마이크 나오셔가지고 나오세요.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마이크 드시면 대고 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구로 갔는데 대구 사람인데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약간 차별을 좀 받았거든요. 많이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랑 대구 사투리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갈치를 그 경상
부산 쪽에서는 깔치라고 거의 부르거든요. 깔치. 예, 깔치나 이런 식으로 약간 경음을 많이 써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격음을 써요. 칼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차이들을 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억양이 좀 달라요. 네, 억양이 확실히 다르고 부산은 약간 좀 억양이 좀 약간 다이나믹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앞에 악센트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세요. 그래서 격음을 굉장히 많이 써서 아주 발음들이 좀 셉니다. 국립국어원 이런데 근무하신 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네네. 네, 마이크. 경남은 단음, 단음. 경북은 장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은 아니다 이러는데 경북은 아니다. 길게 들여서. 길을. 전문가 분들께 곳곳에 있으시네요. 인간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인간성? 인간성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가 더 좋나요? 저희가 알 수 없죠. 모든 인간이 똑같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고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북은 싫고요. 경남, 부산이 좋아요. 경북 사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지. 고향이란 말씀하셔서 네. 모든 인간이 고향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마이크 좀 옆에 다시 주시고요. 네. 고 네, 혹시 질문. 저는 사실 오늘 부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어떤 동향으로 엮이는 게 있어서 질문이 막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근데 연배가 좀 차이 나가지고. 아, 그런 면에서 차이 나서나 이런 거는 좀 이해 안 돼. 뭐 아무거나 우리 선생님 한 말씀, 질문 한 말씀 해주시면. 저도 이제 부산에 떠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 네네.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부산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갈 때마다 편안한데 사실 좀 낯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부산이 아니로 가기도 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는 그 부산의 향기가 꿋꿋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는 아 여기가 부산이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도 너무 많이 발전했고 최대들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니까 사실 많이 다 낯설고 부산 사람들 힘이 안 가잖아요. 때문에 바다는 왠지 이게 내 바다가 아닌 거야. 차라리 이렇게 멀찌감치 그냥 국내에서 얼핏 나는 그 바다 냄새. 그러니까 바다를 보지 않아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좋아서 저도 좀 안 가본 그런 동네를 좀 일부러 낯을 갖고 가보고 그래도 그 속에서 부산을 느끼니까 이건 그러니까 낯설지만 어쨌든 고향이니까 거기서 편안한 그 어떤 냄새를 갖고 그 공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제 여행처럼 약간 부산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도 이제 부산을 뭐 이제 자주 가실 수도 있고 또 가는 생각날 수도 있으신데 뭐 이렇게 정착을 안 하셨으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뭐 이렇게 가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딱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순간 뭐 어떤 가게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부산 갔을 때 이렇게 본인이 꼭 찾게 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부산에 왔다고 느끼시는 그런 뭐 스페이스나 가게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다 들리셨죠? 네. 네. 조금 대단하신 그러게요. 네. 가마다가 질문으로 상 넘어가시면 네. 세대가 다른데 비슷한 제가 고수였어요. 네. 좀 이따 화장실 가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다와 빛 거기서 생기는 난반사와 정말 그 뜨거운 그러니까 용솟음 그거는 어릴 때나 지금이랑 같은 것 같아요. 변함없이. 그리고 사실 전 부산에서 DJ를 많이 했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의 조현 갤러리 조현 화랑을 건축, 조경, 총괄을 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사방팔방을 많이 다녔죠. 그리고 네, 아까 여기 나왔던 높은 아파트의 어떤 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일을 하러 가서도 결국 제가 다시 가게 되는 곳은 자갈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소라는 거는 형태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그 베니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베니스는 몇백 년 동안 거의 안 변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니스는 안 변하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베니스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시가 완벽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떠난 지 한 몇 년 되었을 적에는 뭐 복사가게 아가씨도 그대로 있었고 식당 주인도 그대로 있었고 그때는 그 도시 그대로 있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안 변하고.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거든요. 낯선 도시. 아마 모든 도시가 다 그럴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감성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최정환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의 바다가 그 남쪽 바다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남쪽에서 비쳐서 사람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동해 바다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햇빛의 각도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 옛날에 작은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영도 이런 데가 아직도 그 집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이렇게 골목을 걷다 보면은 옆으로 바다가 반짝반짝 그렇게 들어와요. 저는 그게 부산의 인상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감성들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사람은 변했지만 사람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장소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란말이 비슷하게 뭐 엮여 있는 거 있죠. 그 감성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라는 거는 그래서 눈도 못 따라가는 거고 그 감성이랑 그 질감 같은 거 그런 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해운대도 여전히 좀 부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형태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부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운대 가까이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낯설어가지고 잠깐 지지장 해운대 그다음에 최성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아마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저는 큰 바다에 대한 기억이 부산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 집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바다가 이렇게 사이사이로 보였던 기억이 있고 두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흰여울 마을이라고 말하는 제2송도를 간다든지 하면 정말 고등어 때가 지나가듯이 바다가 바짝바짝 거려요. 그 남해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해도 없고 서해는 충청도 출신 없으시죠. 그게 뻘이지 바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좋아하는데 저기 몰려있어요. 아 저기 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갔는데 바다 애들이 인천을 가더니 메가더 동상에 있는 공원에 올라가서 바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마다의 바다의 경험은 서해 동해랑 다르고 또 각자 지역에서 다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바다가 이제 조각바다. 중학교 때 항상 그 뒤통수 맞으면서 가해할 때 선생이 집중 못한다고 때리면 만든 순간 들면서 바다가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옆 골목에 여학생이 지나가면 또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골목, 바다 이런 레이어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그게 부산 여전히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정서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기억과 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란 도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게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낯설다라는 게 저는 요즘 한 달에 2번 정도 부산을 일 때문에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낯설어요. 그런 스케일이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계란말이가 잘려가지고 분산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해서 중앙 권력이나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변형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낯설고 아쉽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뭐 부산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어느 고향이어도 되고 어디서 살든 상관없는데 비빔밥? 네.
비빔밥도 고추장을 넣는 사람, 된장 넣는 사람, 젓갈 넣는 사람, 아무것도 안 넣는 사람, 야채만 가지고 양념하는 사람. 근데 저는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게 뭐 아까 맛 얘기 했었으면 좋을 텐데 모두 비빔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식 밥상의 차림인데 그 차림이 누가 차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반찬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 고향이란 메뉴가 나왔을 때, 네, 고향이란 메뉴죠. 기억, 추억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조차 다 지워버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 각자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그 세상의 예술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조각조각 난 바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산도 조각이 났고 서울도 조각이 났고 대한민국 전체도 조각이 났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앞으로 뭘 할지도. 근데 어릴 때 대한민국 전체를 8군데를 전학을 다녔으니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학교 이전은 기억이 있는데 국민학교 전체 지금도 엄마가 물어봐요. 정말 그거 기억 안 나? 완전 먹통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길래 그러겠어요. 그 조각난 산산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어떻게든 합체시키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가 선생님 작업의 주제의식이라고 봐도 돼요. 되죠. 근데 뭐 주제가 없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그 네. 질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릴게요. 네. 원래 부산은 도시가 형성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태종대 보세요. 태종대 그다음에 뭐그 해운대리까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밖에 거의 없는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일본이랑의 관계 때문에 항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산은 우리 기억에 끊임없이 증식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아마 저희나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부산 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되니까 산으로 이렇게 집이 올라간 건 굉장히 특별 현상이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 다음에 6.25가 끝나고 그 6.25가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산업화가 이제 부산에서 많이 됐잖아요. 그때는 간척을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낯선 풍경이었어요. 간척한 풍경에 공장이 없어지고 큰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조금 더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은 끊임없이 낯선 도시일 거예요. 그게 아마 부산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토크할 때 부산교육대학교 전지성 교수님이 와서 한 말도 그 비슷한 논리인데, 부산이라는 자체가 사실 없는 도시였고 끊임없이 외세와 그 역사와 정치에 의해서 왜곡이 계속되었던 도시였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네. 집중이 안 갈 것 같아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오칠공방 서로제하는 나성수 교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원래 시각 디자인 전공하던 사람이 그 북촌 한옥마을에 지돈 주고 두 채 사서 오칠공방에 두군다고 집에 오셨었는데요. 내돈내산. 예, 내돈내서 제가 왜 시각 디자인 한 사람이 전통으로 지돈 내서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컴퓨터 다 똑같아지고 자동차 다 똑같아지고 앞으로는 문화만이 남는데 문화도 전 세계가 똑같아지면 나는 차별화될 수 있고 우리의 자산은 전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똑똑한 여자가 1년짜리 하버드도 갔다 온 여자가 그 온 재산 들어서 북촌 한옥마을에 365일 24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세 분 다 부산, 근데 부산에는 한옥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할 때 와서 많이 자고 가고 그랬는데, 문화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 아프리카 데려다줘도 안 살아요. 미우직도 누가 리드에 가야 되거든요. 이 훌륭하신 세 분과 여기 오신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니까 오늘 그 부산에 대한 정체성,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발 한마디씩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요즘 말로 치면 약간 뼈 때리는. 네, 혹시 한 말씀? 네. 이 어려운 주제를. 그러니까 부산에는 적산가옥은 있어도 한옥은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김종규 사장님도 계시고 무서운데 사실 전통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통된 기억을 생산할 때 그게 묻어질 때 문화가 되고 문화가 지어지면서 그게 전통이 되기도 하고 문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통이라는 말만큼 사실 위험한 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산에 한옥이 없다는 건 당연하죠. 한옥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게 뭐 아무도 없었잖아요. 우리 최욱 소장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포였고 외부들이 쳐들어오는데 바닷가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시실리아 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실리아 섬 생각하면 해양 문화가 엄청 발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 산악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는 위험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해적들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동네 산성이 있는 동네만 존재했기 때문에 부산에 한옥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대신 부산은 세 분이 다 경험한 적산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산가옥이라는 한옥보다는 훨씬 작게 이렇게 분절된 공간에서 아까 뭐 최욱 소장이 경험하신 빛과 그림자에 대한 것, 냄새에 대한 것, 소리에 대한 걸 저희가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통이라는 부분은 저희 모친이 무형문화재세요.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DNA에 전통을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통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과 그게 어떻게 나아갈 지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을 박제화시키고는 시절과 시절로 묶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인 것 같고 한옥이라는 곳이 없는 곳에서 한옥을 새로 짓는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적산가옥이라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세대들이 어떻게 한국 전통하고 이 우리의 경험들을 잘 섞어서 새로운 전통은 아니지만 전통은 분명히 수천 년 동안 가져온 것 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세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전통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전통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통에 대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통이 가진 우아한 아름다운 세계를 오늘날 동시대에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답을 지어놓고 그게 전통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오늘날 소환해서 전통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은 전해져 내려오고 통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 투명하게 합쳐지면 전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항상 현재일 뿐이에요. 어제는 있었던 현재고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죠. 내일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현재예요. 현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전통은 현재예요. 아까 이야기된 훈종, 짬뽕, 5만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이것을 아름답게 느껴서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새로운 전통이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은 박제되고 쓰지 않고 박물관 안에 있는 거를 베끼는 걸 전통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 혼종된 지금부터 느끼는 우리 모두의 자신감, 그게 앞으로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껍데기 전통도 좋아하고 냄새 나는 전통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그게 죽어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통을 만들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제, 오늘, 내일이 투명하게 결합되면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된다. 전통은 씨앗이 바위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한옥에서 사무실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책 봐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해갖고 20년 전에 그 북쪽 한옥에서 사무실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랑 비슷한 입장일 텐데 제 의견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뭐 싱싱 밴드도 있고 이날치 음악도 있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대단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85년도에 제가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그때 어떤 분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이분이 그 현대음악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인인 걸 알고 반가워서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대요. 그 음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한국 전통 음악을. 이거는 서양 음악은 하모니가 중심인데 한국 음악은 하모니가 아니래요. 그 개념 자체가 다른데 한국 음악은 이분 이야기가 음이 병치된 거예요. 음이 그냥 각각 생명을 가지고 쭉 간대. 그러면서 한국의 궁궐에서 하는 게 정악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각 악기가 하모니가 없대요. 악기가 다 복잡하고 있대. 그래서 이게 악기가 병치하고 있대요. 음이. 근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할 게 많고 어떻게 그게 한국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은 그런 문화를 만들었냐. 저는 그때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용을 전혀 몰랐었고 그 말이 부산 각주밖에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그 주제도 혼합인데 이거를 좀 그 친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뺏어오면 이게 병치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지극히 병치 문화가 발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저는 이제 이날치 그 밴드나 싱싱 밴드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써고 싶냐면 우리나라 한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그 한옥 창살의 기와를 통상적인 한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목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구조가 일본의 목구조랑 중국의 목구조랑 무지하게 달라요. 목구조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기본적인 단위인데 우리는 이 목구조에 만든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솜씨가 보이는 거죠. 목구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잘라야 되는데 대표로. 근데 우리는 솜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구조가 굉장히 다른 목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건축은 폐허가 되면은 벽이랑 기둥만 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 문화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학적인 가치를 뽑아낸다면 아마도 시각적인 세계에서도 이날치나 싱싱밴드 같은 이 창의적인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사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그 말씀에 다 중심과 힘이 있고 깊이도 있어서 박수가 다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다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두 분 정도만 질문하고 오늘 토크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두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형 학교 다닐 때까지 다 학교를 살다가 결혼하고 아들한테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음 춘천에 김유정 연락주에서 생각하는 금경사람들의 중턱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색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혹시 다 들리시나요, 두 개? 네. 한 번씩 서울에 나오고 마이크를 아예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자라서 30년 정도를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지금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 문화촌의 그 금병산 산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올라오신 거니까. 네네네 이것 때문에 온 거고 이제 전시도 이제 다른 거 볼 겸 해서 이렇게 오는데 친정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이제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고 산속에 들어가야만 이제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뻥뻥한데 가로등도 거의 없고 그 산속에 한 15채 있는 집에 저희가 가장 어린 다 보통 한 평균이 65세 정도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글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 가야지 이제 껌껌한 게 있어야지 이제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서울에 특히 저녁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이렇게 불 켜진 풍경 자체가 네 그런 걸 느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또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서울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게 여행 온 느낌이 네. 좋아서 또 이렇게 설렘도 있고. 네 여기 앞에 계신 세 분 선생님들은 이제 뭐 기반이 여기 있기도 하고 최성일 대표님은 여기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서울이나 부산 이외에 또 다른 도시 조금 더 이제 여기가 뭔가가 정리가 되거나 끌리고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 그 이유. 네, 짧게 이거는 누구 한 분이 대표하기 힘들 것 같고 각자 짧게 얘기해 주시고. 네, 마이크만. 네. 그 장소라는 거는 자기 기억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닷가에 집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이 바닷가 전력이 있거든요. 약간 조그만 전력이. 근데 마을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촌 집이 한 15채 있는 마을을 지나야 되는데 사람마다 뭐 바다가 좋다 산이 좋다의 느낌보다도 자기가 바라는 독특한 컨텍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여러 군데서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 강북 지역에서 우리 집을 가려고 하면 골목길 지나야 되는데 골목길 지날 적에 비디오 가게, 만화방, 떡볶이 가게, 구멍가게, 세탁소 있는 게 너무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북을 못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바닷가 집도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면은 제가 여행을 하는데 그 이탈리아 소렌토 밑에 작은 고촌 마을이 있는데 스티틴인가 제 이름이 금방 기억 안 나는데 이 마을을 차로 안 가고 도로로 가려면은 절벽 위에 레스토랑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그 절벽이 아슬아슬 좁아갖고 그래서 레스토랑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이 너무나 근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을이 나는 만약에 도시를 그러니까 장소를 하나 구하면 그런 장소는 좋겠다. 그 마음에 이제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장소는 지금 이제 고성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장소인데 조금만 마을을 지나서 이제 절벽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3분의 1을 그렸습니다. 최상 작가님 마지막하고 맞추면 될까요? 제가 프랑스 한 7년 반 살다가 부산에 한 6개월 부산을 먼저 갔어요. 서울 오지 않고 부산을 6개월 살다가 서울을 다시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 다른 도시를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부산하고 서울의 격차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그때 귀국했던 93년도에는 그 정도의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살면서도 여전히 계속 느낀 거는 어느 도시나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중앙에 있더라도 변방으로 나를 보내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의 태도
태도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여기서 자담회를 하는데 전국 뭐 시각예술 그 비영리 전시공간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여관은 뭐 서울 중앙에 있고 경복궁 바로 옆에 있고 뭐 어마어마한 중앙의 권력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뒤통수를 한대 때리는 충격을 받았는데 B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의 태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방으로 그러니까 그냥 멋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도 당연히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지오그래피컬하게 중앙에 있더라도 항상 변방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지역을 택한다면 중앙의 그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떤 변방의 위치에서 좀 더 새로운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완전 서울의 중심에서 뭐 미술계에서 뭐 이런 이제는 메인스트림에 뭐 이런 근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변방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언젠가 무언가가 하나가 중앙화되고 집중화되면 그걸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끊임없이 부셔야 되고 지역에서도 그리고 아마 그런 지역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거는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다음 지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이 너의 고향이다 라고 옛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옛 선생님들이. 네, 그렇고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어둡고 숲속에 그리고 그곳에 많지 않아도 다시 가고 싶은 근데 이제 저는 어디서 살고 싶냐 그러면 사대문 안에 살고자 했어요. 그것도 시장 근처에. 사실 낙원산가 밑에 낙원시장이 있고 저는 90년대 초부터 살았으니까 제일 15층, 12층 두 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 정말 요즘 젊은 작가들 살기 이전이죠. 제가 92년도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에 세를 줬어요. 제가 있던 사무실을. 가보셨어요? 12층, 15층 둘 다? 와,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광장시장 앞에 있고요. 저는 시장 가까운 곳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맘먹고 나가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어 어떡하냐? 시장 갔다 오면 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재미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다 좋은 시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 분 활동하시는 거 더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성호 대표님 마이크 한번 드리면서 지금 이게 그 혼종 메이드 부산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옆에 무한무한 전시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프로그램 짤막하게 그냥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한 줄 알았더니 자꾸 하는 예, 아무튼 그 부산이라는 지역 거기에서도 초량이라는 정말 우연한 것 같아요. 누구 말 같다나 도대체 60년대 초반에 초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문화예술계에 그 건축의 최욱 소장님 같은 분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 컨템포러리 아트 미술계에 컨템포러리 아트만은 아니시죠. 전방위적인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최정화라는 작가님이 탄생했을까라고 그 의문점, 개인적 의문점 이런 토크를 마련하게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각자 따로따로 박수를 막 진짜 진하게 쳐도 아까울 정도로 따로따로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다 그 세 분한테 따로 모이는 와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 계속 오는데 갈 때 또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또 뵙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인사 나누실 분 나누시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가끔 이렇게 끝나고 연사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누실 때 붙잡고 막 안 놔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5분 넘게 7분 넘게 그러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또 다른 분들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빠지면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